바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한 더미래연구소 최병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명하신 장하성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정의로운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문현답 오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장하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가 말이죠. 97년에 IMF 사태를 겪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장하성 교수님의 강연 제목이 말을 해주듯이 우리의 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과연 정의로운 성장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고 청년 실업, 그 밖에 노인, 빈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산적해가지고 계속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마저도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실 경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활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신 장하성 교수님께서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기탄 없이 질문하시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정치에 참고하셔서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모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주최한 더 좋은 미래 책임 운영 간사를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건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하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당 안팎에 어수선한 상황,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좀 불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그런 공부와 또 학습의 장이 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마침 우리가 또 두 번째 이문현답 시간을 우리 장 교수님 모시고 갖게 되었습니다. 늘 진보가 이 경제나 성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없고 오로지 문제 제기만 하는 집단인 양 이렇게 비춰온 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학자로서의 그런 자기 전명성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실천적 대안성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오셨던 우리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무엇보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 우리 더 좋은 미래가 수권 전략을 고민하는 여러 가지 리포트 작업도 더 미래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미천으로 저희가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과연 어떤 상인지 대한민국이 소득 불평등,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고장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한쪽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최병무 이사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문현답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장하성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 이후에 강연부터의 진행은 저희 홍익표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장하성 교수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뭐 다 아시지만 제가 저 본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홍익표 의원인데요. 뭐 큰 소개는 필요 없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우리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를 하게 받으셨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교수 오래 하시면서 참여연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보란 말보다는 개혁적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학자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하성 교수님이 얼마 전 유행했던 유럽에서는 피케티의 경제학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장하성 교수님의 한국 자본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출간하셔서 이 책의 내용을 아마 중심으로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를 주제로 오늘 일단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하성 교수님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최병무 이사장님 그리고 이 더 좋은 미래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일주일 전에 문재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게 다르질 않고, 그래서 이걸 두 번을 해야 되는가 하고 했더니 서로 다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가게나 소비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거냐, 또는 생산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소비 측면에서 볼 거냐, 시장 측면에서 볼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의 단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경제를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란 무엇이냐, 저스티스가 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 철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이죠. 그런데 정의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최근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이 마이클 샌달 교수까지 이 정의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무엇에 관점을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의의 문제는 항시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각자의 응분의 몫을 주는, 그때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각자의 메리트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 윤리학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도 그 아리스토텔의 정의론은 자주 인용이 됩니다. 또 근대 정의론의 가장 큰 성과를 이룬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세, 제가 제 책에 한국 경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기준을 롤스의 정의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롤스의 정의론이 거의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참 재밌는 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때 대표를 맡고 요즘 갑자기 다시 뜨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 롤스의 정의론을 공부한 거의 원조에 가깝습니다. 이 서울대학 철학과에 계셨던 황경식 교수나, 롤스의 정의론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대 경제학의 원조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원조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담 스미스를 생각하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지만,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묘비명에 도덕감정론의 저자라고 써달라고 할 정도로
국부론과 쌍벽을 이룬 또 다른 아담 스미스의 이 저서가 도덕감정론입니다. 원래 아담 스미스는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도덕감정론에도 정의론이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담 스미스도 정의의 첫 번째 개념은 교환적 정의고 두 번째 개념은 분배적 정의다. distributive justice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런 어떤 철학적, 정치경제학적 배경하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 가을에 책을 냈는데 정말 재미없는 제목입니다. 아니, 책은 재밌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또 주변에서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는 안 팔린다. 또 제가 한 이 책을 3년여 집필을 하고 보니까 원고가 한 5,000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런 1,000페이지가 넘어갈 책은 안 된다 해서 이제 그걸 한 700여 페이지로 줄였는데 제가 끝까지 이 두 단어의 제목을 책이 안 팔려도 좋으니 하고 고집을 한 이유는 이 두 단어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방점을 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방점을 주어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께서 100년 전에 북경의 망명 중일 때 동아일보의 신년 칼럼에 조선을 위한 주인은 없고 주의를 위한 조선만 있더라. 조선을 위한 공자는 없고 공자를 위한 조선만 있더라. 조선을 위한 예수는 없고 예수를 위한 조선만 있더라. 이렇게 글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특히 현재 시점에 정치권이든 경제든 심지어는 문화계까지도 이 이념적 좌표로 양분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대립적 갈등, 이게 많은 경제 사회 문제를 만들죠. 물론 뒤에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의 방점을 둔 관점에서 경제 문제,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문제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잠깐 상식적인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회재산의 허용과 보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재산이든 다 보호되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재산은 정의롭게 정당하게 취득된 사회재산만 보호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은 뭐냐? 경쟁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친구의 등에 칼을 꼽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일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완전한 시장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완전한 시장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현실에서는 완전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론자들이 어설프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러면 시장이 안 하면 정부가 하면 반드시 효율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볼 때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매우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1948년 재헌헌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유럽이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해당하는 경제체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체제를 논의할 만한 수준이 못 됐고 원조 경제에 의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화된 것은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개헌을 할 때 1962년 헌법 개정 때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이 62년부터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계획경제를 했는데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겠다라고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선언을 해놓고 실제 현실로 경제운영은 군사독재의 공산주의 경제운영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1921년 구소련의 초대수장의 레닌이 시작한 거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계획경제는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962년에 제1차 공개발 5개년 계획을 했지만 북한은 1958년에 경제개발 1차 계획을 했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승만 정부에서 본딴 겁니다. 그러나 4.19 혁명이 나서 실행이 안 됐고 다시 장면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각이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나서 또 포기하고 그거를 박정희 정부가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나라는 계획경제를 포기했냐? 199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를 시작한 건 199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계획경제라는 건 어떤 거냐?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목욕탕 요금, 다방 커피값, 이발소의 이발값, 설탕값, 라면값을 다 결정하던 게 19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가장 당시에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요금의 하나인 목욕탕 요금이 자율화된 게 199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율화는 해놓고 목욕탕 주인들이 목욕탕 요금을 올리면 세무서하고 구청의 위생과가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시 내리게 한 것이 1995년까지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 역사는 20년밖에 되지를 않다는 이런 간단한 어떤 변화의 틀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오늘의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이 어떠냐. 자,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든 관점을 보통 국민들의 살림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가계의 문제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산업 측면도 아니고 기업 측면도 아니고 물론 간간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 25년간의 변화를 보면요. 가계의 소득의 변화 구조가 없습니다. 구조에. 절대적으로 노동소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한국에 열풍을 가져온 것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케티 교수는 모든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불평등입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곽광을 받은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피케티 교수는 재산 불평등, 즉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에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미국과 유럽의 재산 불평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래서 자본세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소득은 지난 20년간 늘지를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노동의 문제이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평균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도 아직은 재산소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동소득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것이 한국의 구조입니다. 오히려 이제 가장 최하위는 왜 노동소득이 비중이 적으냐? 정부의 보조금이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이전 소득이 일정하게 갔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적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소득계층이든 관계없이 90% 이상이 노동소득에 의해서 살림이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참으로 반가웠는데 엉뚱하게도 특히 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 진보 좌파가 자본세, 재산 불평등의 모든 관점을 두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마련하지 못하고 책만 팔고 끝나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거는 앞에 거는 도시근로자를 제가 한 이유는 그 도시근로자만이 1990년부터 이 자료가 존재하고 최근 이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걸 2012년부터 조사를 해서 보다 이제 많은 샘플을 가지고 2만 가구를 가지고 통계청이 조사를 하는데 이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최재성 의원실에서 국세청에 조사 그 자료를 요청한 걸 제가 봤는데 그때 최재성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배당 소득의 90%를 상위 1%가 가져간다. 그러니 이 자본의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보고 제가 자료를 좀 구해봤는데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던 게 부자들 사이에 불평등에 왜 관심을 둬야죠? 전체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 일고 지금 근로자가 1,800만, 한 1,880만 되는데 800만 이상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도 전체 소득 총액으로 봐도 노동소득이 한국의 불평등이나 또는 소득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이지 결코 재산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쉽게 보입니다. 좋은 차 타고 큰 집 사니까. 재산은 쉽게 보이지만 소득은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거에 분노하고 쉽게 보이는 거에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은 결국은 노동소득, 즉 임금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왜곡을 만들어낸 원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인 동국대의 김낙년 교수의 결과인데요. 중간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분이 결국은 이 자료를 과거까지 최대한 이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달리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누리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OECD 자료를 보면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이 불평등은 모든 건 저는 임금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보통 진위 개수를 가지고 보면은 불평등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위 개수 통계 내는 것과 그 정부 통계를 OECD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가계 동향조사라고 하는 통계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이 제외돼서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표도 일방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걸 노동소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7, 8년 동안 나빠졌다 좋아지고 좋아지다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은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한국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불평등이 완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위기, 외환위기 전후를 해서 악화되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반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다,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이 30년 동안 악화된 수준을 불과 한 6, 7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의 턱 밑에 와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이 불평등이 심하고 당연히 미국이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국이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 할 때 어떻게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산업공동화, 즉 제조업이 줄어들어서 해외로 나가고 그 자리를 저숙련 저임금 노동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이 주로 메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전혀 한국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물론 서비스업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전혀 원인이 다릅니다. 그걸 한 가지로 제가 언급을 하고요.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즉 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이거는 최저생활비가 안 되는 노동자가 전체의 25%인데 이때 지금 노동자가요, 비정규직 다 빼고 상용 노동자만 가지고 제가 이 통계가 작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즉 임시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임시고용은 OECD 정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좁게 잡았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의 불평등만 악화된 것이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이 역시 같이 진행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내 직장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 비율이 또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최근에 청년들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하고, 물론 기발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빌 게이츠나 저거보고처럼 학교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수천 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결국은 많은 창업이 실패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창업을 자꾸 하라는 거 하고 정부가 돈을 주는 걸 보면, 야, 내가 직장 못 만들어주니까 네가 네 직장 만들어, 거의 그렇게 들리는.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제는 청년층의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꼭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래쪽은 정부 공식 통계고요. 위쪽은 노동사회연구원, 노동계 측의 통계인데 아래는 이 노동연구원 통계고요.
우리가 2007년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에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불과 3%, 정부 통계로도 3%포인트 줄었습니다. 전혀 그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라 했는데 다 해고하지 전환해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두고 봐라, 사람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 뭔가 하면요, 일이 임시적이고 일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임시직, 비정규직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은 계속 지속되는데 사람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싼 임금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 중에 오른쪽 바퀴는 연봉 1억짜리 노동자가 끼고 왼쪽 바퀴는 연봉 3천만 원짜리 노동자가 끼고, 이런 동일 노동에 대해서, 또 그것도 지속되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이 차별화되어 있는 임금 구조, 또 고용 안정의 구조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은 실패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노동 시간으로 보아도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으로 봐도 절반입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36%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비정규직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다음에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당연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직원을 인턴이라고 하면서 뽑아요. 미국에서 인턴이다, 외국에서 인턴이다 그러면 학생 때, 방학 때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걸 인턴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인턴은 직원을 뽑았는데 한 자리에 2명, 3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놈 남기고 다 내보내겠다는 의미의 임시직을 뽑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정규직이 지금 36%인데 그러면 2년 지나면 이 중에 얼마나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가졌고 정규직으로 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정규직으로 2년 후에 전환이 안 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갖게 되면요, 거의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학교 살림을 한 6년간 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많이 뽑았었어요. 그럼 2년 되면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대학 본부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한 절반 정도를 전환을 해줬는데요. 그 전환해준 직원들 중에 한 40명 중에 한 20명을 전환시켰는데 한 명도 빼지 않고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대학 노조 굉장히 셉니다. 대학 내에서 계약직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노조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직원들 성추행당해도 노조에서 외면합니다. 철저한 2등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인생을 우리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느냐? OECD 통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에, 보다 넓은 개념의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인데 1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10%입니다. 10명에 1명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이야기한 2년을 훨씬 넘긴 3년이라도 10명에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불평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이 심각한 구조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한 40%, 중소기업이 60%의 고용을 했었고요. 90년대 들어오면 그게 한 7대3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8대2입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업이라 하면 무슨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수천 명, 수만 명 고용하는 대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300명 종업원인 대기업이니까 실제 일반 사람 개념으로는 대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격차가 있고 대기업은 더 이상 고용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항시 중소기업은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 80년대에는 90% 이상을 받았습니다. 임금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도 75% 이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입니다. 제조업은 그야말로 절반입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보여드린 모든 지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빠지는 상황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방치했을까 우리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또 어떻게 보면 왜 누구도 이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은 한 번도 반전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80%는 나머지 20%의 절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국민이 갈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 구조상으로 들어오면 또 달라집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는 당연히 갖고 있죠.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는데 또 그 자료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우연히 이 단편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 기사화된 걸 보니까 2차 벤더는 현대차의 36%, 3차 밴드는 25%인데요. 정확하게 이상하게도 60% 룰이 적용됩니다. 1차 밴드는 현대차의 60%, 또 2차 밴드는 그거에 또 60%, 3차 밴드는 60%인데 1차 부품업체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와 60%를 받는 국민이 아까 고용 구조로 본다면 20%고 36%와 25%를 받는 노동자가 80%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청 원청 구조가 하면 더 심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는 친재벌이다, 나는 친기업이다 당당하게 정권 초기에 이야기했다가 정권 말기에 가서 동반성장하자, 두부는 되고 멸치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극단적 보수 우파도 해보니 이건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지금 정부, 지금의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가 OECD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신 통계인데, 이 표는 우리나라가 2012년에 2163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일할 때가 과거 언젠가를 제가 역추적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몇 개의 나라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자들은 38년 전 일본의 노동자만큼 일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 우리나라 와서 불평등을 설파했던 피케티 교수의 나라인 프랑스에 50년, 47년 전, 미국의 60년 전 노동자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이 늘지 않는다. 자꾸 산업 구조로 문제를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노동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앉습니까? 일자리 나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다한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 즉 노동자 투입 대비 아웃풋을 계산하면 최하위권입니다. 왜? 사람이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세기 전에 유럽의 노동자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현실은 불평등하다. 80대 20의 사회다. 여러 개의 구조로 국민이 갈려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원청기업, 하청기업으로 갈리고 그래서 노동계를 중심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 노조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면서 정규직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평균이. 나는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계를 주도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 9.8%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노동자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누구냐?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이면서 하청기업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냐? 저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적 양분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에까지 보수는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진보는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야기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을 부정하는 반경쟁적인 아까 우리가 국민의회 할 때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 불평등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것이 보수의 모습입니다. 진보는 뭐냐? 노동 없는 경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 없는 경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자본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체제 자체를 자꾸 부정하는 식으로 현실을 풀어가려고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과거에 이루었던 걸 이야기하고 진보는 한국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유럽, 미국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가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피케티 책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내 책은 관심이 없을까? 제목이 잘못됐나?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학계도 한국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을 분석한 논문은 세계적인 저널에 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에 한국 경제를 공부하는 분 극히 적습니다. 서점 가보십시오.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 보다 나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안 하고 입만 열면 유럽 이야기, 입만 열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공동화 때문에 노동이 어떻게 되고 임금이 어떻게 되고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마치 한국 이야기인 것처럼 합니다. 재벌과 노동이 대타협을 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럽에서 틀린 이야기지만 한국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노동자의 대표라고 대타협의 주체가 됩니까? 등등 이런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자기 기득권 지키려니까 입만 열면 규제 타령인데 제가 제 책에
정경련의 200대 규제 개혁 과제를 다 분석해 봤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제계 대표가 정경련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200대 개혁 과제에 승마장의 초지를 조성하게 해달라. 동물원에 총포를 소지하게 해달라. 자동차 방향 지시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 이게 다 뭡니까? 정경련 해원사의 소원수리상. 진보는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분배한다는 겁니다. 원천적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저는 이제 원천적 분배 문제에 정부가 정치권이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진보는 수입품 가지고 멋을 내려고 하고 보수는 박정희 형수처럼 흘러간 옛 노래 부르면서 폼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보수는 자기를 지키는 틀 속에서만 대안을 모색하고 진보는 자기 이념 틀 속에서만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모순이 오늘의 현실을 지난 17, 18년 동안 일방적으로 악화되도록 방치한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항시 성장해 왔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외환위기 다음 해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상위 성장률입니다. 지금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 중에 성장률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습니다. 결코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5,000불, 10,000불 국민소득일 때 성장률과 지금 27,000불을 넘을 때 성장률을 같은 수준의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는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노동에, 즉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살림을 꾸리는 노동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일방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 총소득, 이거는 GDP, 국민 총생산을 소득의 개념으로 본 건데요.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요. 그 줄어든 가계소득의 비중이 그대로 기업소득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의 소득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반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대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자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재분배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왜?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재분배를 하려면 세수, 즉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기업이 분배를 하지 않으면 정부 세원은 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중산층이 줄어든 중산층이 저소득층, 특히 그중에 3분의 1은 고소득층, 이때 고소득층은 최근에 소득세 환급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그러니까 5,5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고소득층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소득층은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90년대까지는요, 그러니까 국가경제 성장률이나 파란색이 그겁니다. 빨간색은 기업소득 증가율이고 초록색이 가계소득 증가율인데 셋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성장보다 더 많은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이 깨진 겁니다.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 있느냐? 기업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의 2배입니다. 근데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에 못 따라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왜 재분배하는 이 복지정책에 이게 어려웠냐? 정부의 세수가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절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분배를 해야 거기서 소득세도 나오고 소비세도 나오고 이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정부 소득 증가율이 급격하게 완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적으로 17% 성장했습니다. 근데 임금은 실질적으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우리 보통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1인당 GDP 올랐다 그러면 나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1인당 GDP도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경제 수준과는 완전히 분리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풀지 않고 회사에 묶어두고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국민 전체 국민 총 생산 중에서 투자 비중은 는 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항시 일정했다가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설비 투자는 한 번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줄었습니다. 이거 역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일반 국민이 저축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살림에서 아껴가지고 저축해서 그 돈이 투자되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국민들은 투자를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전체 우리나라 총 저축 중에서 정부 부분, 기타 부분을 빼고 가계와 기업 부분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는 기업이 저축의 주체입니다. 이거는 넌센스 경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 저축률이 다 아시는 것처럼 3%대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가계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기업 부채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계 부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빚을 내서 먹고 살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수는 이 옛날 구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고도성장했던 구조 가지고 계속 산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니, 기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 문제 가지고 경제성장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보는 이 상황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이념, 복지, 재분배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분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없는 경제, 다시 말해서 민간 소비가 경제를 이끌질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물론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아담 스미스의 말입니다. 소비 없는 경제는 없다. 이렇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일반 가게 살림에 소비 없는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소득이 없으니까. 또 하나 이제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꼭 기업의 문제가 또 별도로 기업의 문제만 이야기해도 아마 김상조 교수나 이런 분들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짚어낸다면, 지난해인가요? 국회에서 지주회사법을 개편했었죠. 이유는 SK하고 GS가 이 페트병, 물병 원료 만드는 외국사하고 합작 공장 만들 테니 1조 투자하니까 그거 하려는데 손자회사로밖에 할 수가 없고 지주회사, 손자회사는 100% 지분 보유를 해야 된다니 그거 바꿔달라고 했죠. 그랬었죠? 여러분, 13년 말입니까? 의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1조 투자했거든요. 몇 명 고용 창출한지 아시죠? 1조 투자해서 법까지 고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50명 고용했습니다. 50명. 넌센스 게임이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제민주화는 이제 죽은 단어입니다. 죽은 단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소중한 개념이고 단어인데 지난 대선 때 남용, 오용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의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건 괜찮고 앞으로 것만 안 된다. 기존 게 이겁니다. 이거 72개 작년 4월 기준 계열사 소유 구조인데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보다 더 복잡. 누구도 누구를 소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왼쪽 아래 보시면 호텔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호텔이. 신라 호텔 오너가 누굽니까? 이부진 씨라고 알고 있어요. 이부진 씨는 신라 호텔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국민이 신라 호텔은 이부진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느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바꾼 그룹도 LG처럼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국은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에는 미국의 산업을 이룬 카네기다, 벤더빌트다, 록펠러다 하는 사람들의 자식, 손자, 증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창업자입니다. 자, 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느냐? 분배 없는 성장. 성장을 했는데 분배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또는 뭘 위한 것이냐? 그리고 분배 없어서 소비 없고 소득이 없고 소비가 없는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한때 끊임없이 분배와 성장이 대립된 개념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신 많은 통계는 그 논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방적으로 악화돼서 더 이상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정의론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 없는 정의로운 경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재분배가 아닙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논쟁 이전에 임금 분배의 구조를 바꾸는데 정치권이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경제라는 건 결국은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을 정의롭게 분배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했는데 개인의 자유도 이때 자유는 1인 1표 같은 형식적 절차적 자유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실질적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차장직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루었을지 모르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오히려 후퇴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한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정의로운 한국 경제를 위해서 반성해야 될 게 뭐냐? 우선 보수 우파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로 남의 걸 훔쳐간 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회사 거를 가지고. 남이 훔쳐가도록 방치한 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해서 뭐를? 회사 재산을. 내가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정당한 자본주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을 훔쳐서 자식에게 죽은 것이 우리 사회의 정당화되는 그리고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 경제를 이어가는 삼성의 이재용 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뭐 상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조 원을 번 거는 거의 다가 회사 재산을 도둑질해서 받은 겁니다. 그걸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또는 시장경제에서 허용이 돼야 되느냐, 보호돼야 되느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국 사회에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17, 18년 전에, 아니죠, 그렇게 됐네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왜 삼성전자 재산을 이재용한테 넘겨주냐, 전환사채 발행 무료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상장해서 돈 번 SDS BW 발행 무효 소송, 검찰의 고발, 재항고, 항고, 재항고, 또 다시 항고, 뭐 온갖 걸 했는데 10년 만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민사재판에서 문제없다. 이런 모순된 정의의 구조를, 법적 정의의 구조가 한국 사회의 보수가 다시 생각해보죠. 경영권, 재산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는 삼성그룹 전체 주식의 2%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4.7%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회사에서 불과 4%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세습한다? 경영권이란 개념은 경영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습되는, 더더구나 공익재단을 통해서 세습을 하는 이런 구조가 한국의 보수파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쟁이 1등이 영원한 1등인 경쟁은 경쟁이 아닌 거죠. 1등이 사실은 경쟁을 제일 싫어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2등과 꼴등이 경쟁을 좋아해야죠. 왜? 꼴찌에서 탈출하고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쟁은 새로운 도전자의 성공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경쟁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걸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런 경쟁은 자기 스스로 소멸한다는 거죠. 진보 좌파는 뭐냐? 정말 진보 좌파 쪽이 반성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본 없는 경제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사회주의를 주장하시는 게 정직한 겁니다. 협동조합, 공동체 경제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대안이지 경제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 경제를 어떻게 협동조합을 합니까? 자본을 인정하고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칼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칼을 쥔 사람이 베는 겁니다.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세상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본주의 대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싫어도 갈아탈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적 사회주의가 살아있죠. 그러나 그건 현실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본론이 쓰이고 사회주의가 태동하던 150년 전 극소수의 자본가와 절대다수의 빈곤한 노동자가 대립하던 노동대 자본의 논리로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 삼성전자 전부 평균, 노동자 평균 임금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소버린이라고 하는, 론스타라고 하는
먹튀 투기꾼이 경영해서 문제가 됐던 그렇게 알려진 외환은행. 우리 민족의 자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난리쳤지만 외환은행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계산으로는 1억 2천이 넘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고 고용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500인데 돈 빌려준 은행이 왜 1억 2천을 받아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 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는 대안 없이 뭐만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유주의,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자든 보통 사람이든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진지한 경제학자들도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토론해 봅시다 하면은 헤맵니다. 실체도 분명치 않은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만 안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진보 좌파가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보다 현실에 뿌리박은 대안 모색에 좀 진지했으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참 가슴을 파고든 글이 있어서 항시 이걸 어디 가나 소개를 하는데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다른 시각으로 아프니까 어쩌라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쓴 책이라 읽었더니 여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말이 저는 가장 가슴을 부여봤습니다. 다 바늘구멍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너 자신의 세상을 만들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패배에 젖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세상이 겁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이렇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절망의 세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희망을 만들 수 있냐? 저는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세상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진화하는 세상은 미래가 없는 거죠. 왜? 환경에 생존을 위해서 적응할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해요. 그 목적이 오랫동안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거냐? 저는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이 저는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분배 문제에 바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상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부 보수 우파는 시장 경제는 무조건 내버려 둬야 된다는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과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정치적인 실천 의지와 그걸 해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의 지금 정치권 전체 구도가 정치적 실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부터가 당선되려고 경제민주화 외치고 심지어는 당선된 날 12월 19일인가요? 18일 날 저녁에 광화문 내거리 나와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경제민주화는 꽁꼬 먹어버렸어요. 젊은 애들한테 중동이나 가라는 소리를 하고.
여당 대선 때 김무성 대표부터 길거리에 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되고 나니까 다들 딴 길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뭐 제가 더 보태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제는 정치입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국의 경험을. 아까 제가 서두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100년의 불평등의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던 그래프를 시작할 때 보이는데 그걸 겹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이 한국이고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턱 밑에 와 있는데 미국이 과거에 불평등하지 않았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평등한 사회였고 저 때를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갑자기 1940년대 초에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 이전에 즉 1929년 대공황 전후에 미국은 지극히 불평등한 사회였고 194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불평등이 줄어들고 그것이 35년 이상 지속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한 25년, 30년 걸쳐서 지속적으로 악화돼가지고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보다도 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 미국을 한국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된 거냐? 1940년 1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금 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순식간에 3, 4년 만에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누구도 저 아메리칸 드림이 있던 30년, 40년 동안 미국이 경쟁력이 없었달지 미국이 약화됐다고 이야기한 학자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 와서 깨진 계기가 뭐냐? 세컨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북구도 보면은 처음에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데 다음 세대로 가면 당연한 권리로 알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노동자들이 고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 노동계가 저 못 사는 사람들 게으르고 일 안 하고 하는데 내가 세금 내서 저 사람들 먹여 살려냐 그래가지고 보수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에 최고의 평균 임금을 가졌던 항공 관제사 조합 페트코라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1980년 미 대통령 선거에 페트코가 유일하게 AFL-CIO에서 이탈해가지고 레건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봉 1억 넘는 노동자들이 일반 다른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노동계를 끌고 가고 있고 진보 좌파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동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중소기업 평균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건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트코에서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당선시켰으니 노동 조건을 더 개선해야 된다. 현대차 노조나 고임금 노조 우리나라 파업한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항공관제사는 연방정부의 관할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레건 대통령이 페트코 노조 파업 노조원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전원. 그래서 미국의 항공관제사는 전부 군인대를 투입해가지고 버텼습니다. 1년 반 이상을. 그 이후로 미국의 노동조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철강 노조도 베슬레헴 스틸이 문을 닫게 돼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레건, 부시로 이어지면서 적골이 난 겁니다. 중간에 멈추던 기간이 있죠. 90년대 전후 민주당 집권 기간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미국 경제학계나 정치경제학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정치로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저 같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그러면 이 없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만들어 줄 거냐. 참 안타깝게도 기성세대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꿀 이유도 없고요. 뭐 저나 최병모 변호사님이 뭐 앞으로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데 세상 바꾸고 귀찮기만 하죠. 그 귀찮음이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여러 가지 통계가 최 변호사님과 저에게는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님과 저의 자식한테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혹한. 근데 10년 전에 우석훈 박사가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원이라고 우석훈 박사가 10년 전에 지금의 30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과거의 88만 원 세대가 이제는 3포 세대가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희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20대는 스스로를 잉여 세대라고 합니다. 잉여라는 게 자본론에 나오는 이익이란 개념이 아니고 쓸모없는 나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기성세대 책임이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40대에 있다고. 40대와 50대 초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386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486 또는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이른 나이 때 세상의 중심에 정치, 경제, 언론계에 그 세대가 진입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기득권화되고 오히려 세상의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했지 그거를 반전시키는데 어떠한 시대정신도 세우지 못한 민주화의 공만을 내세웠지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세대정신을 파괴한, 만들어주기는커녕 파괴한 세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T 업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100대 부자의 거의 대부분이 IT 업계 부자들입니다. IT 업계에 지금 신흥 100대 부자에 들어있는 그 386, 지금의 486 세대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치계에 있는 486 세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냐?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대는 스스로 포기했고 20대는 진입하기 전부터 포기했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지금의 40대, 50대 초반에 이 486 세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어쨌든 우리가 60대, 70대들은 산업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50대, 60대 초반은 사실은 산업화의 뒷마무리와 민주화의 시작 세대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공은 486이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시대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그러면 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잃은 이후로 지난 25년, 20년 동안 시대정신이 뭐였느냐, 세상의 변화의 중심축에 있는 가치가 뭐였느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평등의 시대를 추구할 때가 왔다. 민주화 이후에 그때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면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는 보통 국민들의 삶에 보다 평등한
것에 있다. 그 평등화를 이루는 지름길은 저는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데 직접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용의 불평등 역시 개입해야 된다. 기업에 맡겨두거나 시장에 맡겨둘 일만이 절대 아니다. 맡겨뒀더니 이 꼴이 난 거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성장은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리고 엉뚱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미래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보육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육의 문제를 복지로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1시간 10분 하겠다고 했는데 5분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그 1시간 한 15분, 한 20분 가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하성 교수님께 먼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앉으시죠. 네, 그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은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1시간여의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뛰어넘어간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으시기에는 이렇게 점핑한 그런 그 인상을 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요즘 공부들도 국회의원들께서도 공부들 많이 하셔서 피케티와 닮은 듯 다른 점도 있으시고 스티글리츠 경제학에서 얘기한 그 결국은 정치의 문제까지 다 그 두루두루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현실에 비춰서 지금 장하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그 쟁점을 분명히 하시고 본인의 주장보다는 좀 질문이나 단순 질문 또는 그 내용을 좀 쟁점을 좀 분명하게 해서 짧게 한 1분 내지 2분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질문을 한 2-3분 정도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교수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주시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11시 반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12시까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임내현 의원님. 네. 해주십시오. 아까 원래 불평등했다가 상당한 4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그 불평등이 완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 완화된 이유 2가지를 소득세 등의 아주 가파른 누진 세율, 그 다음에 강력한 노조의 그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약화됐다는 그렇게 표현한 그러한 것을 우리 한국의 현실과 관련해서 이제 타당성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이 계급에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 그걸 이슈를 표절 내지는 절취까지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그런데 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속아버린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서도 민주당, 공화당이 선거 때 민주당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하기를 둘 다 신뢰를 못하면 둘 다 비슷한 놈이다 해가지고 차라리 저쪽이 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양쪽 다 계급 배반 투쟁이 많이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한 2-3분 더 2분 정도 더 받고 장하성 선생님께 일괄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십시오. 네. 2007년에 있었던 비정규직법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켰는데, 실패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사유를 제한해갖고 아주 대폭 줄인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효과가 덜하고 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정글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정부 통계로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 비정규직법이 이렇게 그 급격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이를테면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 넘은 사람이 2년으로 들어갈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율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확장되는 것은 일정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하나의 어떤 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일정하게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지 비정규직 그 대책이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작이라고만 규정을 하면 그런 비정규직 법에 대한 그러니까 기간제법을 없애버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다. 그리고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2007년 지금도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실패작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일학 의원님 받고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IMF가 되기 전에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면 그냥 임금도 좀 올라가고 노동을 대접하는 사회였다면 IMF가 되고 난 뒤에는 기업이 자본이 노동을 대접 안 해도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만들든지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동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재분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에는 분배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건데 기업이 노동을 대접을 하던 시대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접하던 시대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접 안 해도 자기가 살 길을 찾은 이 마당에 정부가 어떻게 그 분배를 직접 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어요. 세금을 더 얻을 방법은 있어서 그렇게 재분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재분배를 할 수 있을지 자본에 대해서 그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는 김에 짧게 주시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정치가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주 저희들이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주장을 해도 국회 구조에 의해서 되지 않는 면들이 너무 많고 법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 기득권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이 국면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실천적으로 그런 의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사회적으로 아젠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는 상황을 뚫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뚫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뚫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색해야 될 걸 너무 경제학 교수님한테 많은 것을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내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미국의 1940년대 초반 문제는 소득세 문제나 노조의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최고 소득세율을 80% 90% 이렇게까지 가는 그걸 해가지고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자 몇 명의 한테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조 상황은 사실은 우리 87년 민주화 전후한 상황
보다도 더 심각한, 예를 들어서 이 카네기 소유였던 이 US 스틸, 카네기가 이제 이 성공을 한 다음에 자기가 경영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제 세계 자선 행사로 다니던 중에 이 피츠버그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경영진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하는데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져서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도 나빠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카네기가 돌아와가지고 그 전문 경영인을 전격적으로 해임하고 회사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불평등의 급격한 완화는 임금 통제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모든 임금 인상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사회주의적인데 시장을 허용하되 시장의 한계를 명확하게 임금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미국의 수많은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합니다.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도 가능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원가 공개하려니까 시장 경제에 반한다 막 이러고 보수파에 떠들었는데 시장 경제 빡세게 하는 미국 다 저소득층 정부가 주택 줍니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제일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지만 일반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다 정부가 지어서 줍니다. 그걸 하는 것이 절대 반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은 직접적인 임금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계급 배반 투표, 이 기억 투표의 문제인데요.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 달리 계급 분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 갈등과 계급 이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제일 아쉬운 건데요. 노동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 저임금 좀 중간층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계가 형성이 됐다면 계층 분화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 지금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고임금 노동계만 이 적극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일반 절대 다수의 국민들, 중산층 서민과 결합되지 않은 노동운동이 됐고 이상한 그 왜곡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계급 투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계급 투표에 가장 충실한 데가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우파들은 계급 투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난번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에 그 무상급식 투표할 때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 이념의 이슈도 아니고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활 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계급 투표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단적, 거의 유일한 예가 제가 무상급식 투표였다고 보고요. 일반 정치사회관에서는 하여튼 강남 3구는 확실한 계급 투표를 하고, 그 기타 국민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역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계급적 갈등 구조가 정치적으로 이어지도록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쁜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아담 스미스를 자꾸 인용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부자를 위해서는 400명의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된다. 한 명의 풍요를 위해서 400명이 빈곤에 시달려야 된다. 그런데 그 빈곤한 자가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감정론에 보면은 아담 스미스는 분노는 자기 방어의 최선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회의 중산층 서민이 지금의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분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진보 좌파의 정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기득권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탓을 하지 않고 젊은 애들이 자기 탓을 하는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민주화 훔쳐갔는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지 않는 것을 막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3%포인트 8년 동안 줄었기 때문에 20년, 30년 기다려서 저는 세상이 좋아지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일단 정책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면 적어도 몇 년 내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 그것이 20년, 30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0년 앞으로 더 가도 크게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란 말이 좀 과했다면 적어도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그러면은 대안이 있느냐? 폐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없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차라리 저는 계속 늘어났으면 폭동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폭동을 막은 법이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목적이 뭐였느냐면 기존의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를 가질 사람에 대한 것이 배려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2년 되면 바꿔줘라 하니까 안 바꾸는 거 또 사람 바꾸고. 그래서 저는 책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일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단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일 기준으로 알 수 있냐? 이미 8년이 지났기 때문에 8년 동안 일이 계속 있었는데 사람만 바꾼 자리들이 얼마인지 많습니다. 그것만 바꿔도 비정규직의 거의 3분의 1, 저는 반까지는 저는 해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임금의 격차를 해소할 거냐, 고용의 안정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의원님 질문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고용이 불안정하면 임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노동자는 오히려 임금이 많은 게 정상인 거죠. 같은 노동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폐기하면 뭐 기업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다 말씀드리고, 우리 홍윤학 의원님 이야기인데 정부가 어떻게 분배 정책을 할 거냐. 제가 최경환 장관이 이 초과 보유세 도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 그걸 아주 길게 썼고 그 제도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실시한 바가 있고 미국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 의원님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가 세금이 오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재분배를 하고 복지를 하느냐인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내부 유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회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특히 이제 그거는 비상장 기업들이 그런 일이로 유보를 할 때는 그것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간주하고 IRS가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금 소송이 그 초과 내부 유보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분명히 최경환 장관이 잡았는데 나중에 실제 안을 보니까 하나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경제개혁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 그거에 해당될 기업이 거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홍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고용을 늘리면은 그 초과 내부가 고용의 임금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안 한다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 지정의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이유와 관계없이 과대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럼 과세를 해야 된다. 세금이라는 건요.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왜 저 담배 피우는데 제 세금 올리셨어요? 제 건강 걱정해서 세금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필요하면 과세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의 경우에 부자의 경우에는 마치 굉장히 정당성이 반드시 전제돼야만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앞서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요. 언론이 물론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고 거의 정편이 세상을 지금 뭐 다 특히 이제 이 노인 세대들의 의견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왜 진보 쪽 또는 야당 쪽에서 그 맞바람을 치는 정치를 안 하는지 그게 좀 오히려 궁금합니다. 왜 가만히 당하고 있는지. 좀 정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야당이 야당답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막 난동을 거의 난동 수준 제가 볼 때는 어떤 종편 프로그램 보면 근데 왜 진보 쪽은 난동을 옛날에 부리더니 요즘은 안 부리는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정치적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이제 그런 것이 성립되려면 결국은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중심 핵이 있어야 그 핵을 중심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이 분열이 되는 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분열의 핵이 존재해야지 여러 개의 핵이 있어서 해쳐 모의를 하면 좋은데 해쳤을 때 각각 모일 핵들이 없이 해쳐버리면 그건 그냥 완전히 와해되는 구조인데 지금의 야당에는 분열할 핵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또 잠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남인순 의원님하고 추가적으로 그럼 일단 남인순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시대 정신을 평등화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물론 장하성 교수님이 뭐 경제학자이긴 하시지만 뭐 경제학자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정치도 또 관여해 보셨고 하니까 사실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이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불평등의 주체들이 바로 정치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사실은 정치 구조 뭐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구조를 보면 그렇게 짜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장하성 교수님도 정치를 해보셨고 근데 정치 구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존에 사실은 여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죠. 기존의 정치 구조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평등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정치 주체들 이거를 어떻게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셨던 전부는 아니고 키워드든 뭐든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 두 분 받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세요. 예. 때문에 어디선가 돌파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이나 이런 거 갖고 잘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행동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을지로위원회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혹시 하겠습니다. 아까 적절히 또 말씀하셨지만 강남에서 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왜 서민들이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반대되는 투표를 하느냐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딱 그 말씀 저는 을지로위원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는 그나마도 제일 잘한 건데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더욱 구조 자체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소외된 사람의 이해를 하고 또 아까 그 남윤순 의원님도 혹시나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렇게 남의 거를 대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는 없을까 나는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대충은 답변하셨지만 방금 얘기와 종합해갖고 우리들이 정말 당하는 그 서민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화낼 거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들을 조금 터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질문에 주로 답변하면서 보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제가 1997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갔었거든요. 거의 미친놈 취급받았죠. 시민단체에서도, 아니, 시민단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투기꾼들 주주 권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냐 라고 비판이 있었고, 보수 쪽에서는 야, 잘 나가는 삼성전자 왜 와서 발목 잡고 난리냐, 저거 빨갱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진보 노동계에서는 저놈은 자본가의 앞제비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건 왜 회사 재산을 훔쳐서 아들을 주느냐, 왜 삼성자동차의 삼성전자가 비밀리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지급보증 해줬냐, 뭐 등등 그런 문제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각을 세웠어요, 각자가. 이건희 회장한테 불법 선거자금으로 회사 돈 쓴 거 물어내라고 소송 내는데 대법원까지 8년 걸렸습니다. 삼성 SDS, BW 아까 말씀 10년 걸렸습니다, 그 소송. 저는 왜 기존의 정치권이 그런 방식으로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옳은 방식인 그 고집스러움이 야당이 안 보이는 거죠. 또 그런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제가 했던 일을 비유했기 때문에 마치 좀 적절하지는 않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도 한국의 재벌의 문제, 재벌은 세상의 모든 걸 거의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나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을 향해서 정치권이 무슨 목소리를 냅니까?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해야만이 일반 중산층 서민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대기업 기득권화되어 있는 노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꾸짖음을 내리고 비판을 해야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 하청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구나 한데, 그거 다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고 다 피해가다 보니까 빗사이를 뚫고 간 결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역동성을 잃은 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보고요. 임내연 의원님 이야기하신 강북 우파의 문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못 사는 분들이 왜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투표를 하나. 그거는 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아까 제가 시작 전에 홍일학 의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국회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정당 활동이 좀 더 지역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화된 것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못,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의원들을 보면 중앙정치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지역 내려가면 완전히 확고한. 근데 그것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일관성에 의한 당의 방침에 의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면 저는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고, 과거 민주당이 그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 위원회 더 세게 하십시오. 저는 행동이 결코 깊은 성찰 없는 행동은 방종이지만, 깊은 성찰이 있고 분명한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저는 더 행동적이어야만이 세상이 바뀐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사장님 혹시 코멘트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질문도 좋고 뭐. 요 제가 2004년인가 3년인지 대만에 가서
소위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그걸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잘해놨어요.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이 양로원 같은 데 근무하는데 정말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체 복무를 도입한 국회의원을 그때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안 해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체 복무를 도입한 다음에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엔 국회의원을 이제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내가 대체 복무 문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대체 복무제를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그 국회의원이 이전에 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팸플릿을 내놔요. 자기가 혼자 제작을 해가지고 막 200여 가지가 넘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보이고 뭐 어디다 붙이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국회의원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안을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해서 대체 복무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복무 기간보다 1.5배 정도로 대체 복무를 시키다가 사실은 대체 복무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한 3개월 훈련 받은 뒤에는 할 일이 없는데 대체 복무는 매일 아침 뭐 8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 노인들 이 양로원 같은 데서 뭐 똥 싸고 이런 거 닦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리고 또 밤에도 내무반에서 자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양심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고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 복무 기간과 이제 군 복무 기간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뭐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덤벼서 자기 모든 그 정열을 다 바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대만이 사실은 양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대립보다도 더 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도 대체 복무를 일찍이 시행을 해서 정말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2003년 뭐 4년 이때 임종인 의원이 대체 복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거의 입법 단계까지 국방부에서 입법할 예정이다 하다가 그만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까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 가령 치열하게 이거 하나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 붙잡고 덤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입법안 내고 토론하고 그걸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동지도 생기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게 코멘트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인순 의원께서 제가 이제 정치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했는데 짧은 경험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매우 제한적 정치, 뭐 대선 그냥 뭐 한 달 반, 2달 관여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까 칼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다. 결국은 칼을 쥔 사람이 벤다. 돈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어지럽히는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수 세력에는 별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기득권이 워낙 강하고 지켜야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관이 뭐였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진보는 분명히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그건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진당 문제 사태부터 시작해서 범야권의 사람의 문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대폭 바뀌지 않고는 지금의 이 구조로는 돌파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부터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사람갈이 없이는 결코 설득력을 못 가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이 사람 말이라면 하고 기울일 그런 사람마저도 지금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많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총리 못 찾고 있듯이 민주당도 다음 대표 못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당의 개혁이 되어야만이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뭐 경제 문제의 변화랄지 보다 평등한 사회 이런 거. 저는 이미 야당도 늙은 야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물학적 연령은 늙지 않을지 모르나 그 사고 구조나 역동성은 상당히 없어졌고 그걸 찾으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나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장하성 선생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자본주의 역사적 성격.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자본주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자본의 형성, 자본가의 형성이 오래된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근원은 그 노동소득으로 온 것을 주요하게, 물론 자본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국민 대중에선 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자본주의의 정의를 또 그 다음에 그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진보 보수 쪽은 뭐 놔두라도 진보 쪽에서 뚜렷한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평등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자유와 평등 문제는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이어졌던 굉장히 깊은 성찰에 그다음에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하신 걸 지적을 해주시고요. 더 들어가면 사람의 문제라고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하성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문현답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